54페이지에 투자자산 봅시다. 투자자산. 혹시나 해서 내일 꼭 오셔야 돼요. 내일 엄청 중요해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까지는 엄청 중요한 거고, 내일 제가 여러분 공부할 거리를 좀 드릴 거니까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중에 시간 되실 때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질문하실 수 있는 문제거리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는 투자자산이라는 분류에 있는 개정 과목들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일단 투자자산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 아니다.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고, 이 투자자산은 분류가 비유동 자산이에요. 유동이면 당좌자산 쪽에 우리 단기 투자자산 했던 것처럼 단기 매매 증권 때 그 분류로 들어가야 되고, 얘는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투자자산에서 우리는 개정 과목에 자, 우리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들이 만기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에 일어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장기금융상품이 될 건데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자, 우리 당좌예금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저번 주에도 했고 오늘도 시작하면서 했었는데, 당좌 차월이라는 제도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당좌 차월 제도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성격이죠. 그럼 은행이 우리 회사가 기업이라고 법인이니까 당좌 예금 구자 튼다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려 그러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걸어야 돼요.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그럼 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을 이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이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써야 되는데, 자, 이 개정 과목은 좀 유추가 잘 안 돼요. 이 개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특정 현금과 예금. 자, 그럼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원래 이것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얘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들을 일컫는 개정 과목인데,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이니까 우리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걸 쓰는데, 중요한 건 이 돈 내 돈이에요? 다른 사람 돈이에요? 내 돈이죠? 근데 보증금 걸었으면 누가 가지고 있어? 은행이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누가 내 돈 가지고 있다? 거래처도 꼭 써줘야 돼요. 얘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어디 은행에 내 돈이 보증금을 걸어뒀다라고 넣어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 이건 개정 과목 물어보는 질문으로 나오는데 거래처 안 써서 틀리면 좀 슬퍼지게 되겠죠. 자, 이게 특정 현금과 예금이고, 자, 그리고 우리 바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유형 자산을 볼 건데, 유형 자산과 투자 자산의 차이는 영업 활동에 쓴다 안 쓴다의 차이예요. 유형 자산과 투자 자산의 차이는 영업 활동에 쓴다 안 쓴다의 차이인데,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 회사가 샀을 때 장부에 기록할 때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목적이면 유형 자산이라고 했죠.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면 땅은 개정 과목으로 토지라고 해요. 개정 과목으로. 그런데 건물은 그럼 개정 과목을 건물이라고 해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회계에서는 건물은 사용하면 점점 닳아지죠. 진짜 오래 써봐야 30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땅은 다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있어요, 회계에서는. 자, 그런데 투자자산에서는 얘를 우리가 쓰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투자 목적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아니면 투자 목적이에요. 그럼 이때는 토지 건물 구분할 필요 없이 땅도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건물도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때는 구분 안 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전부 다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영업활동에 쓸 거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해,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이런 말이 있으면 영업활동에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얘는 투자자산이구나. 그러면 땅이든 건물이든 투자부동산이에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투자부동산 가지고 간단한 분개만 하나 해보면, 자, 우리가 우리 땅 1,000만 원짜리하고 건물 가격이 500만 원이 된 이 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200만 원을 납부한다라고 볼게요. 취득세를. 자, 그럼 우리는 이 돈을 현금으로 전부 다 지급했다면 1,700만 원을 지급을 했겠죠. 그리고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전부 다 2천만 원에 판다면, 만약에 이걸 사 있다가 2천만 원에 팔면 우리는 얼마 이익이 되죠? 그렇죠. 300 이익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300 이익이 될 거면 팔기 전까지 얘가 1,700이라 써놔야 2천에 팔았을 때 300인 줄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얘 두 개는 투자 부동산인 거 알잖아. 그럼 취득세는 얘 샀기 때문에 들어간 부대비용이죠. 안 샀으면 취득세는 들어갈 일이 없어.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 이거 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이 취득세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700만 원이다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1,700만 원. 이 취득세는 자동차를 사면 차값에 포함시킬 거고, 우리가 영업활동에 쓰려고 건물 샀으면 건물값에 포함시킬 거고,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팔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2천만 원에 이걸 처분을 해요. 2천만 원 처분하면 장부 있던 얘 지워야 되겠죠. 지우려면 반대쪽에 투자 부동산 1,700만 원 이렇게 쓰고, 차변에 내가 돈 받아요. 현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제 300만 원 차이가 날 거잖아요. 이 300만 원을 투자자산 처분이익 금액은 300만 원. 얘는 계정 과목에 응용력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팔면 그거 처분이익, 처분 손실, 평가하면 그거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특정 현금 예금 이야기할 때 얘만 좀 특이하다는 것처럼 유사성이 잘 안 느껴지고, 나머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느낌이 와요. 컴퓨터 조금만 만지작거리면서 쳐보면 이거겠네. 그럼 그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쓰니까 300만 원 이익이라고 나오잖아. 그러기 위해서 취득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게 얘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땅값은 다 줬고 취득세만 줬다고 나와도 대변에 200만 원 주고 차변에는 투자부동산이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살 때 1,500만 적혀있던 거에 200 써져서 합쳐질 거잖아. 그죠? 그래서 취득세만 나왔다고 해서 취득세가 뭐지 생각하면 안 돼요. 취득세다 그러면 이거 뭐 사면서 일어난 거지? 이걸 봐서 지금 영업활동에 사용 안 할 목적으로 투자부동산을 산 거네? 그럼 투자부동산. 영업활동에 맞춰 산 거였다면 사실 땅
건물 안분해 가지고 나눌 거예요. 영어 같은 게 쓴다 그러면 안분해서 일부는 토지, 일부는 건물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안분은 우리 비율대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정가액으로 비율로 나눠버릴 건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자, 이게 우리 투자 부동산이든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할 거라 그랬어요. 원가에 포함할 거다. 원가에 포함하는 게 지금 사오는 계정 과목에 금액 계정 과목, 그 자산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177페이지에 자, 이론에서 자주 물어보고 뭐 실기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거라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지는 한번 하셔야 되니까 177페이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 조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매도 가능 증권을 봤는데 얘가 어렵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버리셔도 돼요. 대신 이론적으로 제가 중요하다는 걸 보시되 하지만 세무이급 계획하시는 분은 세무이급 때는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 급수마다 좋아하는 유가증권이 있는데 회계일급은 단기매매증권, 세무이급은 매도 가능 증권, 세무일급은 만기보유증권이에요. 그럼 점점 갈수록 얘네들이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들죠. 매도 가능 증권 보는 순간 매도 가능 증권이 원래 정상적인 회계처리인데 여러분은 단기매매 증권을 먼저 봤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 이상하게 보여요. 그리고 만기보유 증권은 원래 이상한 애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우리가 아는 단기매매 증권을 왼쪽에 분류한 경우하고 오른쪽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하고 해서 이 두 개를 양쪽으로 똑같이 금액이 샀는데 회계 처리하고 평가하고 팔았을 때 두 개 차이를 보면서 성격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1000주를 한 주당 1200원에 매입하고 취득 수수료 10만 원을 줬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취득하게 되면 차변에 좀 줄여 쓸게요. 칸이 없으니까.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쓸 건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수수료는 별도로 빼고 그렇죠. 120만 원만 얘를 쓰고 10만 원은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쓰고 현금 13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에 취득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을 썼어요. 자, 매도 일단 처음 쓰는 거니까 풀로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돈 주는데 뭐 주는 돈은 똑같이 130만 원이겠죠. 그럼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은 유가증권으로 자산이에요. 제가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다 원가에 포함할 거라 그랬죠. 원가에 포함하는 게 얘 130만 원이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130만 원.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 시장성이 있으면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시장성이 없으면 평가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원가법 취득원가 그대로 두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자, 기말에 둘 다 얘가 시장성이 있다 보면 둘 다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할 건데 자, 이때 이제 한 주당 예를 들어 1,400원으로 올랐어요. 한 주당 1,400원으로. 자, 그럼 기말 평가를 하면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에 지금 120만 원이죠. 그럼 140만 원으로 보여야 되니까 20만 원을 높여 줄 거예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의 성격이 뭐라 그랬죠? 영업외 수익이라 그랬죠. 그죠?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영업외 수익 비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매도하는 증권 볼게요. 자, 매도가는 증권도 우리는 기말의 공정가액으로 외부 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기말 공정가액이 140만 원이니까 장부에 130만 원 적혀 있으면 10만 원만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을 올려서 140만 원으로 만들고 대변에는 자, 풀로 쓸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정말 계정 과목에 창의력이 없죠. 그죠? 자, 계정 과목은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얘가 정상이고 얘가 비정상이라 그랬죠. 그죠? 얘 실제로 일어난 거라고 했나요? 평가가 실제로 안 일어난 거잖아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건 우리는 자본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성격은 자본이 300번대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둘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 성격이라는 거예요. 얘 둘이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얘 인생은 이제 앞으로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얘 둘이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주식을 그냥 팔아버릴게요. 한 번 더 평가하면 괜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팔면 한 주당 자, 얼마에 팔까요? 1,100원? 자, 그럼 1,1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장부에 처분하게 되면 장부에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다 지울 건데 단기 매매 증권 140만 원만 있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40만 원을 쓰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나는 1,100원이면 110만 원을 받고 그럼 30만 원에 단기 매매 증권 그렇죠. 처분 손실이 되고 얘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해 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자, 장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라고 적혀 있죠? 140. 그럼 매도 가능 증권 140만 원을 지웠어요. 그럼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다 지워졌나요? 얘랑 관련된 것도 이대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은 없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장부에 계속 남아 있을 건데요. 왜냐면 얘가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뭔가를 팔거나 하면 처분하게 되면 장부상의 모든 기록을 지워라 된다 했잖아요. 그 모든이 자산부채 자본이라 그랬죠.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아버렸는데 없는데 평가 이익이 장부에 남아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얘도 지워야 되겠죠. 그럼 얘 지금 대변에 있네요. 지우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차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더라 그랬죠. 분계가. 이익이 10만 원이다. 지금 얘는 영업외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이니까 얘가 올해 다음 연도로 안 넘어와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안 없어지니까 지우려고 이쪽에 쓴 거예요. 그대로 얘를 지우려고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럼 왜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안에 성격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쓴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지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돈 받는 거 써야지. 돈 110만 원 받은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차이 나는 금액 얼마죠? 20만 원 차이 나네요. 그러면 20만 원 하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나오게 돼요. 자, 이번에는 실제 일어난 거잖아요. 팔아서 손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수익 비용 처리할 건데 매도 가능 증권 분류했다고 해서 제조업이 영업 활동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분계가 이상하죠? 안 이상하시면 체질이 맞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거고, 이상하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얘가 정상이에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우리 얼마에 샀죠? 총 상금액이 총 130만 원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얼마에 팔았죠? 110에 팔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20만 원 손해라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얘가 정상적인 애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더 많이 손해보게 됐다? 그건 아니에요. 자, 보면 얘는 비용이 10만 원, 30만 원, 그럼 총 40만 원이죠. 그런데 수익을 20만 원 했으니까 순내고를 하면 결국은 비용 20만 원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사올 때부터 팔기 전까지는 수익 비용을 한 번도 인식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방에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은 20만 원 손해는 건 똑같은데 얘는 지금 즉시라 해서 그때그때마다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지, 타이밍의 차이가 있는 거지, 순내고로는 똑같은 20만 원 손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상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해 보인다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제가 얘 지울 때 얘하고 얘 썼죠. 이 금액을 10만 원 상계하면 대변에 130만 나오게 되겠거든. 사온 게 130이라서. 그래서 얘가 이걸 가지고 가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분계가 된다고만 기억하세요. 얘가 지금 제가 왜 평가를 한 번만 했냐면 두 번 하면 평가 수실이 막 꼬여서 같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정신 건강이 해롭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평가하고 한 건데, 지금 이 평가를 하는 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얘 성격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얘 처분 손실 있죠. 그래서 제가 얘네 성격을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 매매 조건을 모르시면 큰일 나요. 얘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성격만 좀 인지하고 계세요. 이론에서 종종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 저와 같이 세무이익에서 또 만나죠. 그때는 이거 하려고 계속 제가 평가를 무진장 해버릴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일부 절반 팔고 또 절반 또 얼마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평가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 수익 비용을 써요. 영업 외 수익 비용. 그리고 처분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으로, 이것도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써요.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얘는 300번인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쓰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얘는 똑같이 영업 외 수익 비용이에요.
영업외 수입 비용.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쓴다는 걸 아는지 이론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 나오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외 손익 처리한다 해서 틀리게 나오거나, 혹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떻게 평가한다면 둘이 같이 쓰면 다 틀린 지문이죠. 둘이 틀리니까. 그렇게 유가증권 이론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니까 얘 성격을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앞으로 기억하세요. 지금 세무유급반도 이야기해요.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은 영원히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이론상 괴롭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범위세법 가면 범위세법에서도 얘 때문에 이상한 짓을 2번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제가 딱 말해요. 얘는 항상 괴롭힌다 생각해서 하나 더 한다 생각하라면 한 개 더 해야 되는 게 걔밖에 없으니까 얘는 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럼 여기에서 전부 다 평가손익이든 처분손익이든 얘만 빼고는 전부 다 영업외 수익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 평가만 얘만 이상하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세요. 원래 얘가 이상한 놈인데 원래 외눈박이 세상에선 두 눈 있는 애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얘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가증권에서 이론상 좀 생각해 줄게. 자, 우리 유가증권을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부터 해서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만기 보유 증권. 자, 이렇게 있는데, 먼저 기말 평가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으로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으면 공정가액법이고, 시장성이 없으면 원가법을 쓰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지분율법을 쓰고, 우리 책에 잘못 썼어요. 만기보유증권은 평가하지 않는다 적혀 있는데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상각 후 원가법도 평가 방법의 하나다라고 기준서에 적혀 있어요. 근데 얘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각 후 취득 원가로 공시한다 적혀 있는데 그 공시가 평가한 방법 중에 일원이에요. 자, 일단 이거 가지고 먼저 하나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보실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공정가액 하는 거 얼마 없네. 그죠? 근데 시간 지나면 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맞는 걸로 오해하게 되냐면, 붕괴는 계속 얘 둘만 붕괴할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유가증권 공정가액으로 가치 바꾸면서 붕괴하는 생각 들어서 공정가액으로 하네 이렇게 오해하는데, 나머지를 우리가 붕괴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원가법은 시장성 없으니까, 시장 가치 모르니까 취득원가 그대로 들어가 원가법이에요. 일반적인 회사들 비상장 주식의 가치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감정평가서 쓰면 돼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영향력 행사하려고 한 거니까 지분율이 몇 %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은 나중에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래급수 가면 배울 건데 그거에 의해서 삼각후원가법으로 볼 거예요. 또 여기에 얘네들 자산 분류를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만 가능하고 비유동 자산은 불가능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다 모아둔 거라서 유동, 비유동 전부 다 가능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회계 기준서에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래요.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라서 얘는 분류가 불가능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에 따라서 만기가 내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있어요. 지금 또 제가 여기에 쓴 이유는 실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번에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은 개념 과목 하나밖에 없어요. 유동자산만 있어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개념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비유동자산만 있어서.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두 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유동자산, 하나는 비유동자산. 만기 보유 증권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만기가 내년인 거냐, 내후년인 거냐, 컴퓨터한테 내가 선택해서 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번호가 두 개 있어요. 얘는 123번, 178번, 얘는 뭐 124번, 181번으로 번호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언제 할지 모르는 걸 유동으로 두는 게 맞나요? 당연히 아니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 비유동이잖아. 그래서 시험에서 아무 말 없으면 만기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써야 돼요. 얘를. 또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건 최소 3년에서 6년이에요. 유동이 되려고 그러면 시장이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 옛날에 발행한 거를 사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유동이에요. 일반적으로 비유동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건데 시험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세요. 얘도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특별한 말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은 얘는 투자자산 분류해야 돼요. 균수 적어놨어요. 원칙적으로 투자자산 분류한다고. 그럼 두 번째 거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번호가 빠르니까 얘가 위 있잖아. 그죠? 만기 보유 증권도 일반적으로 발행한 거 살 거예요. 3년이나 5년짜리 살 거예요. 그럼 내년에 만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산 선택해야 되니까 얘 두 개도 우리가 실기를 하는데 등장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두 번째 거. 근데 알고 하면 좋고 얘 비유동 자산 해야지 두 번째 거 하면 좋고 모르겠어도 두 번째 거 그냥 가고 첫 번째 거는 자 우스갯소리로 지금까지 단 회계 1급에 얘 두 개 선택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치면 얘가 제일 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엔터 치는 순간 나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란 말이 이제 이것 때문에 원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자, 지금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이거는 실기 이야기예요. 실기. 우리 컴퓨터 쳤을 때 얘가 두 개 보일 거니까 글자가 똑같거든. 그래서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해서 뭐 나올 수 있는 거는 정도 봤고, 자, 지금